와, 전자기력이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과학으로부터 생존시키기 위해서 돌아온 과학 생존 전문가, 서바이벌 전문가 궤도입니다. 야, 이번 시간에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겠죠?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기. 세상에 뭐 전기 모르는 분 계실까?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영상도 뭐 TV든 폰이든 뭐 전기로 작동하는 기기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테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주 공간에서 갑자기 2~3시간 정전이 됐다. 야, 너무 편합니다, 이거. 그게 정말 짧은 정전이 아니라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상마비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 그런데 우리는 전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요. 전기라는 건 뭘까요? 호롱불 켜고 살던 옛날엔 전기가 없었는데 사람이 발명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에 원래부터 늘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엔 전기라는 걸 사람이 사용할 만한 지식과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우연히 어떤 전기 현상을 발견해서 전기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지금처럼 전기를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전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것을 쓸 수 있게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죠. 전기를 처음 발견한 건 누구냐? 기록만 따지면 기원전 600년경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처음으로 전기 현상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의 탈레스는 호박이라는 보석, 호박 아시죠? 그 먹는 호박 말고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노랗고 투명한 호박 속에 있던 모기에서 피를 딱 빼서 공룡을 재현한 거 기억나시죠? 먹는 호박 말고 이런 송진이 굳어서 생기는 호박이라는 보석에 묻은 먼지를 닦고 있었어요. 호박에 먼지를 닦고 있는데 먼지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들러붙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때 닦으려고 썼던 게 헝겊인데 사실 호박이랑 헝겊 사이에서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 그걸 모르니까 뭐야? 먼지가 점점 더 달라붙잖아. 호박에 마법이 깃들었다.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네, 전기를 영어로 electricity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호박이 일렉트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힘, 전기, 힘이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electricity라는 단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제일 처음 발견한 전기 현상은 정전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기라고 하면 동전기, 움직이는 전기를 뜻해요.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서 쓰는 그런 전기는 당연히 계속 흐르듯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전기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그냥 전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동전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정전기는 그거랑 다르게 정적인 전기라는 뜻이에요. 전기가 흐르지 않고 물체 표면 같은데 정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전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아시다시피 주로 마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했던 정전기 실험을 해볼게요. 어릴 때 하던 실험을 다시 하려니까 약간 두근두근합니다. 이렇게 빈 캔을 놓고요. 네, 풍선을 이렇게 담요에 문지른 다음에 빈 캔을 갖다 대면 야, 30년 만에 해서 그런지 더 신기하네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정말 공부 같은 것도 누가 시켜서 그냥 할 때보다는 어른이 돼서 그냥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마찰로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원자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도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둘러싼 전자로 나뉘어요. 원자 핵이라는 건 양전하를 띠고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물체는 전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책상도 우리가 입는 옷도 공기도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런 물체들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균형을 이뤄서 중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체를 서로 비비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찰을 시켜서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녀석이 한쪽 물체에서 다른 쪽 물체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중성이었던 물체 표면이 각각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네, 보시면요. 실리콘이나 비닐 같은 거는 좀 마이너스가 되기 쉽고요. 유리나 머리카락 같은 건 플러스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서 거리가 있는 가운데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잘 띠지 않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방금 실험을 떠올려 보면 풍선은 고무입니다. 담요는 폴리에스테르 소재입니다. 이 둘을 문지르면 풍선 표면이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방금 설명드렸죠? 네, 이 풍선은 마이너스가 되기 좀 쉬운 녀석인 거죠. 그 상태에서 풍선을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가져가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캔 안에는 또 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이너스 전자들이 가져간 풍선의 전자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서로 밀어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반대로 밀려나니까 플러스가 약간 앞으로 가까이 오겠죠? 그래서 풍선에 끌려서 캔이 따라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전기는 저희도 생활 속에서 정말 무수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하면 더 심하게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죠. 네, 심하면 막 불꽃도 튀잖아요. 두 물체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데 그 전하 차이가 크면 평소에는 둘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 공기까지 순간적으로 전기가 팍 흐릅니다. 마치 번개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불꽃이 튀는 게 결국은 정말 작은 번개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정전기 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갖고 있는 그 차이를 없애줘야 돼요. 네, 내 손이나 내 몸이 어떤 물체와 닿기 전에 다른 물체와 먼저 닿아가지고 일단 한번 어떤 전하를 차이가 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전 같은 거 혹은 클립 같은 거를 소지하고 계시다가 문손잡이 같은 걸 잡기 전에 동전이나 클립으로 손잡이를 먼저 터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전이나 클립이 일종의 범퍼 역할을 해서 정전기가 동전이나 클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은 작은 번개는 일어나지 않겠죠. 정전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같은 전하 사이에서는 미는 힘,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양전하와 양전하가 만나면 서로 밀어요. 그리고 음전하와 음전하가 만나도 서로 미는 거죠. 이걸 화살표로 보기 쉽게 해놓은 걸 전기력 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전기력이 작용하는 범위, 그거를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장. 전기장을 선이랑 화살표 같은 걸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대충 전기장 느낌을 보여드리면 같은 크기의 양전하랑 음전하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이런 전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전기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전기장 자체가 전기적 현상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전기장이 형성되면
이 전기장 안에 있는 입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쉽게 전구에 불이 켜지는 과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터리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전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장이 전선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원래 전구 안에 있던 전자들이 평소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전기장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전자가 원래보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진동하면서 주변 입자들이랑 막 부딪혀서 열과 빛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전구가 켜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전자가 배터리 음극에서부터 전구까지 막 달려가서 이어달리기 바톤 터치하듯이 에너지를 딱 전달해요. 그럼 전구가 어이구 에너지 오셨어요? 반짝?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불이 바로 켜지는 건 원래 필라멘트 속에 있던 전자가 얘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얘가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기가 달려가. 야, 너 불을 켜줄게. 야, 땡. 네,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전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그리고 배터리는 이 전기장이 요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극에 몰려있던 전자가 결국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다 닳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드디어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자기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력을 알아보기 위한 첫 단계로 제가 자석이랑 철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자석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시간에 거의 빠지지 않는 준비물이죠. 이렇게 막대 자석에 철가루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벌써 모양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호, 보이십니까? 보시죠.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해서 철가루가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아까 본 전기장이랑 뭔가 느낌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철가루 모양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장에서 전기력은 양전화에서 음전화로 향하거든요. 자기장에서 자기력의 방향은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네. 근데 N극과 S극이 왜 N극, S극이라고 불리는지, 이거는 북쪽, 남쪽을 가리키는 노스와 사우스에서 비롯됐다는 건 이제 아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입니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16세기 영국 물리학자 윌리엄 길버트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지구처럼 구형인 자석으로 실험을 해서 지구가 자석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합니다. 재밌는 게 그전에는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북극성이 잡아당겨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를 거대한 자석이라고 하면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를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보통 자석에서 빨간색 N극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늘 북쪽을 향하게 되는 이유는 북쪽이 실제로 S극이기 때문인 거죠. 야, 재밌지 않습니까? 북쪽, 놀스잖아. 근데 거기가 실제로 S극이야. N극을 잡아당기는 S극이 있는 곳이 북극인 겁니다. 그러니까 N극이 북쪽을 보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이름을 N극이라고 붙인 거죠. N극과 S극, 이 정도면 대략 이해하셨을 것 같네요. 다시 자기력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자기력이라는 건 전기력과 비슷한 성질을 보입니다. 물체의 자성이 강할수록 자기력은 강해지죠. 그리고 자성을 띤 물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반대 극은 서로 당기지만요. 같은 극은 밀어냅니다. 그런데 비슷한 줄 알았던 전기력과 자기력 사이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재밌는 겁니다. 우리 아까 실험했던 자석을 한번 둘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N극, S극 이렇게 있잖아요. 쪼개면 얘는 이제 N극이네, 얘는 S극이네, 이렇게 될 것 같죠? 재밌는 게 자석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N극과 S극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자석이 N극과 S극, N극과 S극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르고 계속 잘라도 계속 새로운 N극과 S극이 생겨나는 거예요. 최대한 짧게, 정말 극단적으로 가서 원자 크기만큼 쪼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원자 하나하나가 정말 전자 수준까지 쪼개도 아주 작은 자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바로 자기력의 오묘함이에요. 전기력은 아까도 봤지만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죠? 음전하를 띤 입자와 양전하를 띤 입자를 떼어 놓으면 한쪽은 음전하, 한쪽은 양전하 상태가 됩니다. 그걸로 전기장이 생기고요. 그런데 자기장도 이렇게 특정한 극을 띠는 뭔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과학자들이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런 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기력과 자기장, 이 두 가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쉽게도 과학자들은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처럼 자기장을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도 같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마디로 자기장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전기랑 자기랑 연관이 돼 있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게 고작 200년 전인 19세기 초입니다. 1820년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한스 크리스티안 웰스테드라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철사에 전류를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철사 근처에 있던 나침반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걸 확인합니다. 웰스테드는 이것에 착안해서 비슷한 실험을 반복합니다. 전기력과 자기력, 전기와 자기는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상하게 서로 영향을 준다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웰스테드가 전류와 자석의 상호작용을 발견한 다음에 앙페르라는 과학자가 빙글빙글 도는 전류가 자석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희 어릴 때 원통형 물건에 코일을 빙글빙글 감아서 자석 만드는 실험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도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이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실험을 해보면 그게 기억에 정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연결하면 자석같이 되는데 전기로 자석을 만든다고 해서 전자석이라고 부릅니다. 딱 그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처럼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 코일을 여러 번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렇게 코일을 여러 번 촘촘하게 감아놓은 걸 솔레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만든 강력한 전자석이 우리 실생활에 알게 모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쓰레기장에서 자석에 붙는 철 같은 금속이랑 안 붙는 알루미늄 같은 금속 구분할 때도 거대한 전자석이 사용됩니다. 달라붙는 금속만 딱 붙였다가 쫙 이동해가지고 이제 내려놔야 될 때 전류를 안 흘리면 딱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이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류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알아낸 이후에 과학자들은 전기와 자기의 연관성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학자죠.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물리학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패러데이는 이름을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고 위대한 과학자고요. 이분이 사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실험 물리학자인데요.
사실 이분은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정말 이 일 저 일 뭐 복사실에서 재봉공으로도 일하고 막 이러면서 틈틈이 막 책 보고 실험하고 하면서 결국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훌륭하세요. 좀 배우상입니다. 굉장히 미남이시고요. 분위기 자체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패러데이가 어떻게 과학자가 됐느냐? 그분이 19살 때 영국 왕립연구소에서 험프리 데이비라는 유명한 화학자 강연을 듣고 와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데이비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연구 성과를 본 데이비가 패러데이를 조수로 채용을 하죠. 그 후로 거의 50년 가까이 왕립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거죠. 그런데 사실 패러데이는 천재는 아니었어요. 네, 약간 가방끈도 짧다 보니까 수학에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식 같은 걸로 정리도 잘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걸 오히려 많이 남겼어요. 패러데이의 궁금증은 이거였어요. 만약 전류가 자석을 만질 수 있다면 반대로 자석도 전류를 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한지 몰랐어. 하지만 이게 가능한지 계속해서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실험 있잖아요. 천재들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 10번 해보면 안 되거든. 근데 패러데이 천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무려 10,000번의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 성공해냈어요. 네, 자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그 과정을 그분의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 성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선 돌돌 감아놓은 솔레노이드에 자석이나 전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발생합니다.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이 거기에 맞춰서 변하겠죠. 이렇게 자기장에 변화를 주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발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전에는 전기를 만들 때 그냥 깨작깨작 만들었어요. 막 마찰시켜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제 그냥 빡 아니면 전지 가지고 막 야 이게 전기다 찔끔 이런 느낌이었어. 그런데 패러데이가 쉽게 전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냐면 지금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가 전부 다 이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풍력 발전. 돌려. 뭐가 돌아가죠? 이 날개가 돌아가. 그죠? 화력 발전, 화학 에너지로 물을 끓입니다. 끓어오른 물이 수증기 형태에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터빈을 돌려요. 돌려. 수력 발전. 낙차를 이용해서 물이 내려오면서 돌려.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막 아이언맨처럼 막 징 전기 나와 이런 게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은 역시 핵 분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오는 열 에너지로 또 물을 끓여서 또 수증기 올라오면 터빈 돌려. 결국은 전부 다 자석이나 코일을 돌리는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차이지 전부 다 돌려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패러데이가 이걸 발견한 이후로 전부 똑같습니다. 물론 핵융합 발전이라든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기 자체를 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결국 돌려로 전기를 만든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자기 유도는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작은 물건에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에는 얇은 메모리 칩이 들어있는데요. 이 칩에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카드에 배터리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카드를 쓸 때마다 충전해야 된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카드 안에 전류가 흐르냐? 교통카드를 갖다 대는 단말기 근처에 자기장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장이 변하니까 교통카드 안에 코일의 전류가 유도가 돼서 메모리 칩에 있는 정보를 딱 단말기 근처에 가져갔을 때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충전기를 전원에 연결하면 충전기 안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발생하죠. 이거는 전기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장이 핸드폰 속에 있는 코일에 또 유도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자기가 이번엔 전기가 되는 거죠. 충전기랑 핸드폰의 코일 위치가 잘 안 맞으면 충전이 잘 안 되기는 해요. 하지만 잘만 맞으면 충전 효율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전기와 자기 그 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전류라는 게 사실은 전자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자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면 자기장을 만드는 다른 어떤 존재를 가정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자라는 녀석이 전기장도 만들고 자기장도 만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자가 만들어내는 마치 늘 붙어 다니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두 가지 현상이다. 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 전자가 만드는구나. 그래, 너는 전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야? 자기장도 전자였어? 전자 때문에 전기와 자기, 이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를 따로따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합치자. 그래서 전자기장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합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정리한 끝판왕이 있습니다. 초울트라 슈퍼 수학 천재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전기와 자기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걸 넘어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수학적으로 정리해버린 거죠. 그런데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를 수학으로 정리하다가 아주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뉴턴과 함께 고전 물리학의 투톱으로 손꼽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연구실에 맥스웰의 초상화가 걸려있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죠.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더 존경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수학 천재 맥스웰 도대체 뭘 발견한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맥스웰 방정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기장의 근원은 전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장의 근원이 없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전류와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 생각보다 새롭지 않죠? 네, 여태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한 게 이거예요. 사실상 맥스웰이 발견한 건 없고요. 남의 연구 결과를 공식으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발견한 내용을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체계화된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맥스웰이 더 위대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맥스웰이 자신의 천재적인 수학 능력으로 이 모든 식을 하나로 관통하려고 한 거죠. 이 과정은 사실 우리가 대학교 수학 시간에나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식들은 2개 이상의 방정식을 묶는 연립 방정식으로 만들었더니 그 결과가 파동 방정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파동은 진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파동의 속도도 딱 보니까 계산할 수 있어서 해봤더니 대략 초당 2억 9,979만 2,458m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가 나옵니다. 이런 녀석 하나 있죠? 네, 뭔지 아시는 분 계시죠? 혹시 느낌 오셨나요?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아, 소름. 와, 왜 소름 돋는지 모르시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전기와 자기의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죠? 전기와 자기의 방정식. 근데 그 결과가 나온 게 뭐냐? 빛의 속도. 즉, 지금까지 몰랐던 빛의 정체가 수학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빛이라는 게 바로 전기와 자기가 진동하는 전자기파의 하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것도 오직 수학만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요. 문제 풀다 보니까 6개 숫자가 나왔어. 숫자 6개가 나왔네? 뭐지? 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 뭐야?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 안에는 수학이었구나. 와, 대박이다. 그러면 뭐야?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이 문제풀이가 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또랑. 빛의 속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기와 자기가 빛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빛의 정체가 전기와 자기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즉, 전자기 파였던 거죠. 야, 당시의 물리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고전 물리학의 완성, 정점을 찍은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과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세기와 함께 찾아온 현대 물리학의 혁명은 바로 이 빛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엔 현대 물리학의 두 축,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